안녕하십니까. 알리바바 공인강사 주식회사 2프로 대표 이종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강으로서 수출 실무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바이어 인콰이리를 통해서 초청장의 발행 요청, 그 다음에 샘플 발송 요청, 수출 서류, 그리고 선적, 클레임 처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바이어의 초청 발행 요청 대응 절차입니다. 우선은 한국 입국을 위해 비자 발행이 필요한 바이어의 경우 초청장 발행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 바이어들이라든지 러시아,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요. 예전에 그 송도에 가면은 중고차 유통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에 또 이집트 바이어를 초청했다가 이집트 바이어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 정치적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다 하는 뭐 그런 예들도 있고, 많은 또 중소기업 업체에서 바이어 초청 요청이 오다 보면은 꺼려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한국보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 미국 바이어들, 그런 지역에서 오는 바이어들 같은 경우는 비자 없이도 좀 자유롭게 입국이 가능한데, 외국, 그 중동,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아프리카,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서 바이어가 온다면 꺼려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히려 그 선진국 바이어들보다는 한국을 방문하는 목적이 확실한 이쪽 지역들 바이어가 정말 방문을 하게 된다 그러면 비즈니스로 연결되고 또 심심치 않게 큰 주문 거래액수를 또 수취하는 것을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초청장 요청이 오시면은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시면은 되실 걸로 보입니다. 바이어 회사 정보를 우선 수취해야 됩니다. 회사 정보를 봐가지고 회사명, 회사 주소, 회사 웹사이트 주소 등을 파악하기도 하고요. 바이어 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회사의 업무 영역이라든지 취급하는 상품 파악이라든지 또 바이어에 직접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한 상품 지식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상품을 가지고 비즈니스가 가능한지를 또 파악하는 절차들도 중요하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회사 주소 같은 경우를 또 활용을 해서 구글 그 얼스라든지 구글 얼스 앱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구글에 직접적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회사의 이제 건물이나 회사의 또 위치 등을 파악해서 그 회사 실시간 그 인터넷 그 확인을 절차를 거치기도 했었고요. 지리적 정보를 확인을 해서 또 그렇게 처리했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 활용에 대한 강의도 예전에 그 다른 중국 같은 경우는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자, 바이어의 여권을 수취합니다. 타국가 수취 비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들도 좋습니다. 바이어가 미국이라든지 일본, 유럽 국가의 비자를 이미 받았던 이력이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비자가 발행될 확률, 한국 입국 초청장을 발행해서 한국에 입국하는 확률 자체가 많이 높아집니다. 예전에 파키스탄에서 바이어를 초청을 했었는데 영국 비자를 수취를 하고 영국에서 또 좀 오래 거주를 했었던 바이어였었기 때문에 초청장을 발행했을 때 쉽게 이제 승인이 났었던 경우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의 유효기간이 충분하게 남아있는지 또 확인하는 것들 중요하고요. 방문자가 회사 내에서 어떤 직위 및 그 직무를 가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구매에 관계된 내용이라든지 기술자로서 이제 우리가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인들을 정확하게 서포팅하고 그 나라에서 유통한다 그럴 때 활약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인지 확인하는 내용들도 중요합니다. 바이오 회사 영문 사업자 등록 증명을 수취해서 사업자 번호, 대체적으로 그 전제 오른쪽에 있는 그 내용이 바이어 영문 사업자 등록 증명 수취한 내용인데, 우즈베키스탄 바이어가 이제 최근에 그 초청장 요청을 해서 그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고요. 자, 리걸 언터티 코드가 무엇이냐면 이제 사업자 번호죠. 그 다음에 텍스페이어 아이덴티피케이션 해가지고 텍스를 내는 사람의 이제 또 그 신원
증명서 번호 같은 경우도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법인 번호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 또 확인해서 실질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들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이어 국가의 한국 영사관을 연락해서 한국 방문 비자 발급 시 유의사항, 그 나라에서 국민들이 온다 그럴 때 유의사항들을 체킹하고 바이어 측의 준비 서류가 어떤 들이 있는지 체킹해서 바이어한테 통보를 하면은 또 저희 회사에서 보낸 초청장을 가지고 또 빠르게 업무 처리를 바이어 측에서도 해가지고 입국이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입국해서 이제 체류 기간 자체를 2개월 정도로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끔씩 늦어지다 보면은 초청장을 받고도 또 그 방문 기간 내에 방문을 못해서 비자가 무효가 되는 경우들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저렇게 영사관 미리 연락해서 바이어 측에서 또 준비해야 되는 서류라든지 그런 것들 미리 준비시키는 과정들도 중요합니다. 자, 바이어 신원 보증서와 이제 신원 보증서와 초청장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우선 초청장 양식에는 별도의 정해진 양식은 없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영사관에서 정해진 양식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청 바이오 국가의 한국 영사관을 확인해서 또 영문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한글로 작성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내용들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한국어가 익숙치 않은 직원들을 사용해야 되는 영사관이나 국가에 있는 영사관들이나 대사관들 같은 경우는 영문으로 또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공의 양식에는 두 양식 모두 한글로 발행되든 영문으로 발행되건 간에 방문자 정보가 기재되어야 되고요. 방문자의 여권상의 이름과 성, 그 다음에 생년월일, 국적, 그리고 여권 번호, 성별을 기재해야 합니다. 성별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고요. 초청을 하는 사람의 또 정보가 기재돼야 됩니다. 초청하는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나 여권번호, 그 다음에 한국적이겠죠.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주소, 연락처, 근무처에서 이 직위, 피초청인과의 또 관계를 기재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초청 사유에 대한 내용, 한국의 상품에 대해서 우리 회사의 상품에 관심이 있어서 인ኳ리를 주고받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방문을 해서 회사 견학도 하고 그 다음에 기술 습득도 한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 초청 사유를 기재하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초청장 양식에 또 꼭 붙어야 되는 게 신원보증서입니다. 별도의 정해진 양식은 신원보증서도 없습니다. 초청 바이어가 국가에 또 한국 영사관에 확인을 해가지고 초청 바이어 국가의 한국 영사관에 연락을 해가지고 또 중요하게 이제 어떤 내용이 영문으로 작성이 돼야 되는지 한글로 작성이 돼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방문자 정보를 기정하고 초청장인 정보를 아까처럼 또 기재하면 되는 내용이고요. 방문자 방문 목적을 기재하고 보증 기간, 그러니까 방문 기간을 충분하게 또 적어서 넣으면 되는데 너무 또 길게 넣다 보면은 좀 저게 되는 조정 요청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2개월 정도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로 또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보증 내용은 초청인 체류 기간 중 국내 법규를 준수할 것이다. 초청 출국 여비 및 비용에 대한 지불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추방이 되거나 불법 체류를 하다가 추방이 되거나 법을 어겨서 사회에 손해를 끼쳤던 경우에도 이제 대리 배상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출국 여비 및 비용에 대한 지불 책임도 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류 중에 이제 체류나 보호증으로 중 발생되는 국가에서 비용에 대해서는 또 지불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의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초청 회사에서 준비 서류와 방문자 회사의 준비 서류를 보게 된다 그러면은 또 좀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내용이라고 보이시고요. 초청 회사의 준비 서류는 초청 회사에서 해외 영사관에 보내는 서류를 이제 파키스탄에로 예전에 정리를 한 것인데 초청장 인증서, 그러니까 신원보증서 다 공증을 처리를 해서 초청장에 대해서도 이제 공증 처리하고 신원보증서에 대해서도 공증 처리해야 되고요. 3개월 이내에 발행된 법인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4번,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증명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이 가능하죠.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에 발행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개월 이내에 세금 완납증명서, 국세 완납이라든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또 첨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청인의 주민등록증 4번, 그리고 초청사유서 별도의 양식 없이 회사에서 작성하는데 그 신원보증서나 그 초청장 양식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바이어의 이름, 여권번호, 성별, 국적, 출생일 기록해서 또 보내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원본 서류를 발송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한국영사관에서 한국 그 바이어 국가의 한국영사관에서 바이어에 대한 그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 인터뷰를 또 진행을 합니다. 인터뷰를 진행을 해서 가끔 또 그 초청장을 발행을 하고 공증 다 위에서 보내드려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방문자 회사의 준비 서류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최근에 받은 내용인데 사증 발급 신청자의 사진 안부, 그 다음에 사업체 보증인, 초청회사 대표 귀국보장 각서, 그 다음에 바이오 사업자 등록증, 바이오 국가에서의 이제 그 바이오 회사의 납세 증명서, 수익 보고서, 바이오 은행 입출금 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서도 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방문 신청인 급여 내역서, 최근 급여 내역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고요. 거래 내역서, 방문하는 회사에 그러니까 바이오 회사의 거래 내역서, 그래서 수출입 신고 필증이라든지 전자거래 내역이라든지 물건 서진, 간이 영수증들도 제출을 해야 되고요. 회사 정관 및 매장 사진 원본, 배우자 여권 사본, 결혼증명서, 이혼이나 미혼인 경우에는 또 각각의 증명서 내야 되고 사증 수수료가 50불 또 있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게 밑에 그 방문하는 회사의 담당자가 준비한 서류들을 보면 굉장히 또 그 어려운 부분들 많이 있고요. 예전에 한국에서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도 보면은 미국으로 어학연수 가기 위해서 상당히 좀 10개, 15개 가까운 서류를 준비하는 내용들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한국에 또 들어오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또 그 방문 목적이 불순한 경우에는 또 인터뷰에서 잘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초청장 발행에 대해서 바이어의 초청장 발행에 대해서 그렇게 또 꺼려하시지 마시고 비즈니스 기회가 되실 수 있는 내용이면 처리를 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예전에 그냥 예를 드린다 그러면은 그 영국에서 바이어가 방문을 했었던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한 3명 와가지고 2천만 원 정도 은행 저것도 내주고 했었는데 전혀 주문을 안 해가서 이제 좀 애를 먹었었던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에 이제 사우디 바이어가 왔는데 겨울에 와가지고 전에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드렸었던 내용인데 그 솔라 LED 가로등과 이제 솔라 도로 표지병 제품을 취급하던 업체의 경우에도 사우디아라비아 바이어 같은 경우는 옷차림이 허술하니까 이제 무시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 사우디에서 더 많은 발주를 얻었었던 예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초청을 해서 오는 바이어들 같은 경우는 구매 목적 자체가 확실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한국보다는 경제 사정이 떨어지는 국가에서 오다 보니까 이게 한국에 오면서 비용을 많이 지불을 하고 오는 내용이라서 확실하게 구매를 할 확률 자체가 굉장히 높다는 것들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어가 요청을 해서 샘플을 발송할 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부산의 업체의 직원이 바뀌면은 저한테 좀 직원 좀 수출입하는 직원이 좀 바뀌면은 좀 얘가 좀 제대로 일을 하는지 좀 체킹을 해달라 그래서 가장 많이 지금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샘플 발송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인보이스를 갖다가 샘플을 보내야 될 인보이스들을 던져주고 제품을 좀 준비해달라. 그리고 요청을 하면은 대체적으로 그런 담당자들 굉장히 많지요. 공장에 갔다가 그냥 던져주고 공장에서 준비를 해오고 공장에서 이제 그 제품 샘플을 그대로 박스 싸준 채로 와서 이거 보내줘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그러면 다시 뜯습니다. 칼을 들고 뜯고 그 다음에 걸레를 가져오라 그래서 깨끗하게 제품 다 닦아보면서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샘플을 보내다 보니까 공장에서 굴러다니거나 불량품 보내는 경우들 많습니다. 샘플 상품은 바이어가 여러분들의 회사 상품을 처음 대면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먼지 먹고 또는 아니면은 그 불량 제품을
보내게 된다 그럴 때 여러분 회사가 자체가 바이어가 볼 때는 처음 제품을 보기 때문에 불량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오해할 수 있고 굉장히 또 먼지가 많은 지저분한 공장으로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샘플 상품은 오히려 제가 그 정상 선적을 하는 것보다 더 신경을 써서 바이어에게 첫 인사를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더 신경을 써서 발송을 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샘플 상품을 발송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수출 담당자가 직접 체킹해서 고품질 상품을 선별 발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품별로 그 오른쪽 왼쪽의 사진처럼 그 전체적으로 라벨을 좀 붙여주고요. 제품별로 라벨을 붙여주고 사양이라든지 또는 모델명, 상품 사양, 상품 특징 등을 라벨로 붙여주고 제품별로 또 구분할 수 있도록 붙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업재의 경우는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부자재라든지 부자재 같은 경우를 제공해서 직접적으로 제품을 테스트하게 보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업재 제품이나 이제 그 시연이 좀 필요한 제품들 같은 경우, 실험이 필요한 제품 같은 경우를 또 쓰지 못하게 반으로 잘라서 보내거나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지양을 해주시고요. 완제품을 좀 보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테스트할 수 있게 보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보낼 때는 상품의 카탈로그나 코테이션을 첨부하는 경우도 중요하고요. 바이어가 실질적으로 문의하는 제품 외에도 다른 추가 대체품이라든지 그런 제품들도 같이 넣어서 또 보내주는 것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이어가 다른 상품을 공유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른쪽의 이미지는 그 인삼 음료 제품을 좀 발송을 해달라 그러는데 이게 병제품입니다. 병제품 같은 경우는 파손 위험물인 경우에는 제품 박스 내에 완충제를 내부 보관 처리해서 보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지지 않도록 가면서 또 파손되지 않도록 보내주는 경우도 중요하고요. 예전에 저희 직원 중에 하나가 뽁뽁이 비닐, 이제 그 비닐 완충제를 좀 넣어가지고 과자 상품을 김스낵 제품을 유럽에서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비닐 완충제를 꼭 넣어서 보내라 그랬더니 그냥 보내가지고 바이어가 사진을 보내놨는데 다 으깨져 왔었던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 바이어 같은 경우 그 폴란드에 2,000개 가까운 슈퍼마켓 체인을 가지고 있었던 내용들인데 그래서 사업계를 날리는 걸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샘플 받은 상품 보내실 때는 꼭 꼼꼼하게 체킹을 하셔서 그리고 또 저희하고 한 첫 업무기 때문에 보강을 하거나 또 꼼꼼하게 챙기시고 라벨 달아주시고 영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또 기울이시는 것들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샘플조차 구매하지 않는 바이어는 바이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샘플을 바이어가 무료로 얻는다 그러면은 샘플 상품을 테스트 안 해보고 아니면 또 뜯어보지도 않고 버리더라도 바이어 입장에서는 손해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손해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운송료라도 받거나 아니면 또 샘플 상품을 바이어한테 구매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샘플 상품에 또 무게가 좀 많이 나가거나 또 이게 이제 익스프레스로 딜리버리로 취급되다 보니까 부피가 큰 경우에도 운송료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페이팔을 가입해서 페이팔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냥 그 가십으로 얘기 드렸던 것이 현재 테슬라를 운영 중인 일론 머스크가 만든 사이트였다. 그래서 이제 이베이에 판매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페이팔 사이트를 접속해서 회원 가입을 클릭하십니다. 현재는 이제 한글 사이트까지 있어가지고 가입이 좀 많이 쉬워지는 내용이고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고요. 비밀번호 입력하고 영어 대소문자, 그 다음에 숫자, 특수문자 조합해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팔 가입 정보 입력을 하시는데 비즈니스 담당자의 법적 이름, 법적성, 영문을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좀 한국말로는 어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세부 정보 회사명 기재하시고 비즈니스 전화번호 파리 한국 국가번호 제외하고 앞자리 0 제외하고 번호 입력하시면 되시고요. 비즈니스의 주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수취하는 통화 그러니까 수취할 외국 화폐를 선택하는데 미국 달러를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을 하시죠. 그렇게 해서 가입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입이 되시면은 인보이스 생성하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하기 및 결제 받기에서 인보이스 생성 및 관리를 클릭하시고요. 인보이스 생성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보이스 생성을 하셔가지고 인보이스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청구 대상 바이어의 이메일 주소를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 회사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회사명, 회사 주소를 입력하시고 상품 이름, 수량, 가격, 세금 없음 선택하시고 해외로 나가는 상품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없지요. 그렇다 보니까 선택하시고 설명 사양이나 그런 선택 사항들 입력하신 다음에 영문으로 입력하시고 고객에게 보내는 메시지 입력하시고 보내기 하시면은 바이어 쪽으로 바이어의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요. 바이어 쪽에서는 이걸 받아가지고 크레디트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한 결제가 좀 용이하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페이팔 인보이스의 생성의 예입니다. 450불짜리 페이팔 인보이스를 발행해서 이제 그 요르단의 바이어한테 보냈던 예고요. 대체적으로 뭐 깎아달라 해서 스페셜 디스카운트까지 넣어가지고 이제 제품별로 쭉 해놓은 다음에 운송료까지 해서 깎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결제를 받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를 연결해야 되는데 은행 계좌 연결은 제가 좀 오래전에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좀 찾지 못했고요. 근데 이제 그 물품이 다 발송이 되고 결제를 받은 다음에는 배송 정보를 추적 정보를 또 바이어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BL 예전에 페이팔로 영국 바이어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에스코르 운송 정보가 안 들어가면은 또 바이어 쪽에서 환불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국 바이어 같은 경우는 예전에 페이팔로 35,000불 가까이를 35,000불만 한 4천만 원 가까운 금액을 지불했었던 적이 있고요. 약 3개월 정도 이제 그 BL 정보를 또 선적까지 걸리다 보니까 영국에 도착해야 확인해 주겠다 해서 또 BL 정보 받은 다음에도 또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페이팔에서 그래서 저 나중에 다시 전부 다 받아오긴 했습니다. 상당히 좀 오래 걸린 기간이었었는데 영국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종의 에스크로 기능으로 또 사용을 했었던 예들도 있고요. 여하튼 그래서 배송 정보 추적을 또 입력해 놔야만이 그 페이팔에서 바이어가 또 클레임을 청구를 했을 때 바로 환불 안 나가게 되니까 이것도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우체국 사이트를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샘플을 발송하는 내용들에서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게 지금 원래는 예전에 EMS였었고요. 그 다음에 뭐 페덱스나 그 다음에 DHL 같은 경우들 많이 이용하는데 DHL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가격이 많이 비싸고요. 최근에는 이제 또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우체국들이 또 좀 전 세계적으로 폐쇄가 많고 그 다음에 우체국 비행 기가 요즘은 이제 또 많이 자주 안 뜨다 보니까 EMS 프리미엄 자체가 요즘 더 좀 그 메리트가 있는 내용이 됐고요. 여하튼 우체국 사이트 epost.go.kr을 방문하셔가지고 중간에 보시면 EMS 국제어편이 있습니다. 거기서 국가별 요금 안내 클릭하시고 배달 수요일 요금 조회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 EMS 프리미엄 배달 수요일 요금 조회를 하시고요. 국제 특급하고 EMS 프리미엄 뭐 국제 소포 3개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 그 이미지를 보시면 배달 수요일 요금 조회 거기서 이제 프리미엄에 놓으시고요. 발송 품목은 비서류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도착지는 바이어가 물품을 받을 국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중국이면 중국이나 뭐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바이어가 받을 물품의 그 샘플 상품의 실제 물량 중량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부피 중량이 입력되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항공으로 선적이 되기 때문에 부피가 크면서 무게가 작은 물품과 이제 항공 선적 같은 경우 그런 걸 많이 따지게 되거든요. 부피는 작은데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 제품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항공 선적의 경우에는 운송료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쪽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부피 중량이 무게가 운송료가 많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부피 중량이라고 이제 요금이 부과되고요. 최적 중량이죠. 그 다음에 실제 중량이 더 많은 요금을 발생한다 그러면은 실제 중량에 이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요금 적용
중량을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조회하기 클릭하셔서 적용 요금 및 예상 배달 수요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금액을 이제 또 우체국에 지불해야 EMS 프리미엄으로 발송이 되는 그 형태이고요. EMS 프리미엄 송장을 작성하는 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송인 정보는 텔레폰 넘버, 발송인 전화번호를 넣는데 휴대폰 번호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바이어가 물품을 받았다, 아니면 또 물품을 이 어디까지 갔다, 한국을 떠났다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주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적어야 되는 것이 이제 회사명, 컴퍼니 회사명이고요. 그 다음에 네임, 발송인 이름, 그 다음에 발송인 주소, 그리고 발송인 우편번호, 그리고 발송인 국가, 이메일, 발송인의 이메일을 적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정보에 있어서는 수취인 전화번호를 적으셔야 되고요. 수취인 전화번호가 빠지면 이게 또 배송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 부분 빼놓고 적지 않으시도록 조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사명, 그리고 수취인 이름, 수취인 주소, 그 다음에 수취인의 우편번호, 그 다음에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어느 주인지, 그리고 수취인의 도시, 그 다음에 컨트리, 수취인의 국가를 적으셔야 되고요. 수취인의 이메일 내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들어가서는 물품에 대한 내용인데요. 굿즈 디스크립트에서 품명을 표기하고, 그 다음에 내용 품명 해가지고 영문 상품명을 적어야 되고요. 퀀터티 수량, 그 다음에 유니트 단가를 달러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토탈 어마운트가 얼마인지, HS 코드, HS 코드 조세 관세 관련 품목 코드가 품목 분류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왜 물품을 발송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선물로 보내느냐, 상품 견본으로 보내느냐, 수출 신고 필증을 발행했느냐, 아니면은 또 사용한 물품이냐, 아니면 수리한 물품이냐,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 수출 신고 필증을 여러분들이 발행하고 수출 상품도 익스프레스 딜리버리로 발송이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체국에다가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 그리고 수출 신고 필증을 같이 또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수출 신고 수출 제품이 나간다라는 걸 또 신고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요 과정을 빼먹다 보니까 수출 신고 필증 발행해서 수출 신고 해놓고 또 미선적으로 또 수출 신고 필증에 대한 이제 처리 방향 문의를 많이 하는데, 수출 신고 필증을 발행하셨다면 우체국에다가 EMS 발송 시에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수출 신고 필증 가져다가 주시고 수출 신고 해달라고 또 요청이 돼야 된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운송료 청구 방식에 있어서는 이제 관세 부가세는 누가 내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게 DAP, DDU 형태가 되죠. 관세는 도어-투-도어 배송하는데 언페이드, 관세나 부가세는 부과하지 않는 내용이라서 받는 사람이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중량에 대해서 그램으로 표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가로 세로비 높이를 이제 센티미터로 적으시고, 최적 질량은 이제 가로 세로 높이 나누기 6천이 이제 EMS 프리미엄의 계산식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 센티미터에서 6천을 나눈 것이 이제 최적 중량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우편 요금을 적게 되어 있고, 이제 컨트리 코드, 도착 국가의 약호가 적히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EMS 인보이스가 우체국에서 처리될 때 저렇게 작성이 된다 하는 내용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취인 꼭 또 필요한 정보들, 물품 발송에 의해서 수취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은 또 미리 체킹하셨다가 바이어한테 상품 발송 전에 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 맨 왼쪽에 UP402-669-678KR 저게 이제 EMS 프리미엄 송장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또 바이어감으로서 체킹해 주시면 되시고요. 무역 계약서의 작성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러 바이어 정보, 회사명, 회사 주소, 소속 국가, 사업자 등록번호를 계약 당사자들의 사업자 정보들을 저렇게 넣어야 되고요. 계약의 목적,
계약의 상품 규정, 계약의 유효 기간, 계약의 수정 방법, 그다음에 무역거래 규정, 퍼체이즈 오더라든지 결제 방법, 상품 규정, 선적 방법, 품질 보증 기간, 워런티 피어리어드라고 정리가 되고요. 상품의 품질 관리 및 불량 처리 방법, 상품 사양 등을 이제 계약서에 명기를 다 텀스로 들어가는 거고요. 조항들로 기술 지원 및 교육 트레이닝 제공 방법들도 들어갑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귀속 규정에 대한 내용들도 들어갑니다. 바이오 쪽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서플라이어가 제작했다 그랬을 때 또 바이어의 상표를 상표의 상품을 제작한다 그럴 때 뭐 이 지적재산권은 바이어에게 다 있다. 뭐 그런 규정 요청을 그런 계약서를 쓰기도 하고 또 계약 규정을 만들기도 합니다. 상호 중요 영업 비밀이나 그런 내용들은 보호하는 규정을 또 만들기도 하고요. 독점 상품 공급 계약에 대한 규정들도 또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내용을 담기도 합니다. 주문자 사양 및 주문자 사양 및 상표, 그 다음에 상표의 상품 공급 규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계약 연장 및 종결 방법, 분쟁 중재 관련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몇 계약서에는 저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가장 이제 또 이게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독점 공급 계약 및 구매 계약을 체결해 놓으시고 이제 애를 먹으시거나 또 이행이 안 돼서 처리가 안 돼서 또 독점 공급 계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독점 공급 계약 공급 및 구매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시장에 상품이 새롭게 진입 시 첫 바이어와 독점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바이어가 와가지고 독점 계약하자 그러니까 덜컥 이제 작은 양의 작은 이제 의무 구매 수량 등을 정하고 이제 저거를 독점 계약을 맺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오는 바이어들이 좀 규모가 큰 경우들도 많이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계약을 하자 그러니까 애를 먹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신규 진출 국가 시장의 시장 규모 및 판매 방법이라든지 시장에 판매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또 유통 방법 그런 경우를 파악해서 시장 사이즈를 정확하게 체킹한 다음에 계약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첫 바이어의 회사 규모, 세일즈 규모, 연간 판매량을 예측해서 뭐 두 번째, 세 번째 발주를 주면은 계약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유도를 해가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상품의 안정적 시장 정착 체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독점 계약을 바로 맺는 것들도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독점 공급 계약 바이어의 판매 영역은 꼭 또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들 중요합니다. 세일즈 테리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판매 영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정을 하는 것들 중요하고요. 예전에 공급 계약을 맺다 보니까 업체 사장님이 그냥 중동, 미들이스트 그래가지고 아니면 또 아라빅 컨트리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다 보니까 아라빅 컨트리가 아랍어 분쟁이 생겨도 이제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랍어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 중동의 모든 국가 하다 보니까 사우디에 물품을 파셨는데 이제 카타르의 바이어가 다가오니까 물품 팔고 싶은데 그 계약서 때문에 또 노심초사 하시는 경우들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와 협의해서 명확한 바이어의 판매 영역을 설정을 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바이어가 온다 그럴 때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또 열어두는 것들 중요합니다. 너무 넓은 영역을 설정을 하다 보면은 영업에 또 타격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이어의 연간 의무 구매 수량 및 판매 수량을 설정하라. 신규 진출 국가의 시장 규모 및 주요 판매 유통 방법, 체크 후 연간 의무 주문 수량 및 판매 수량을 바이어와 협의를 해서 정하는 것들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또 첫 수렵에 보려는 욕심에 이제 또 많은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다 보면 바이어 쪽에서도 이행을 못하고 또 헤매다가 처리 끝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전에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도 작고 그런 시장인데 불가리아에 50만 불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맺었다가 50만 불 예전에 그 계약 액수는 이제 터키만한 시장이었었거든요. 제가 팔던 시장에 터키는 인구가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시장하고 이제 똑같은 주문 수량을 잡아놔서 이제 바이어가 또 굉장히
오히려 주문은 못 놓고 시작해야 되는 초도 주문도 못 놓고 이제 또 헤매다가 결국 또 비즈니스가 진행 안 됐던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이어의 독점 계약 해지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이어의 의무 주문 수량 미달 및 판매 부진에 대한 처리 방향, 그리고 상품 판매를 위한 투자 부족 등이 있을 때의 또 처리 방향, 경쟁 제품 추가 바이어 회사에서 또 경쟁 제품을 같이 구매해서 유통하면서 또 우리 거를 들러리로 세우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독점 계약 종료 조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해서 이럴 경우에는 다른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독점 계약을 해지한다, 그런 내용들 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독점 공급 계약의 바이어의 그리고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지위를 보호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독점 공급 바이어가 있는 경우는 바이어의 독점적 시장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독점 계약을 맺어놓고 터키 같은데 독점 계약을 맺어놓고 이제 판매를 할 수 없으니까 바이어가 두 번째 온 바이어가 더 대체적으로 큰 경우들이 많거든요. 처음에 수입을 하는 첫 바이어들 같은 경우는 제품의 이제 테스트장이나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지고라도 좀 모험을 하고 이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기업들이 많고요. 두 번째 오는 경우는 규모도 크면서 이제 좀 안정지향량으로, 그래서 시장이 확실하게 활성화되었을 때 이제 자신의 유통망이 확실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또 주문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업에 오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OEM 제작을 하거나 앞에다 글로벌 자사 제품의 브랜드의 글로벌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아니면 터키시 그런 식으로 해서 회사명을 적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사 제품의 짝퉁 제품화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또 그 제품이 품질이 나쁘거나 떨어지거나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 지양하시고요. OEM 제작 등으로 독점 공급 계약 바이어와의 업체의 상품 공급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또 독점 지위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또 유지를 시켰다가 나중에 이제 설득을 통해서 시장이 크기가 이러니 우리 제품, 우리 브랜드는 네가 유통을 하고 OEM 제품을 공급하겠다, 이런 또 협의를 거쳐가면서 바이어와의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것들 중요합니다. 독점 공급 계약 바이어의 가격적인 메리트를 주는 내용들, 그리고 홍보 및 세일즈 프로모션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들을 해서 독점 공급 계약이 되어 있는 바이어들을 우선적으로 좀 지위를 보호하는 내용들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수출 관련 소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쿼테이션입니다. 쿼테이션에 있어서는 서플라이어 회사 정보를 표기를 하고요. 공급하는 공급회사의 정보, 그러니까 회사명, 그 다음에 주소, 연락처 등을 표시해 놓고 이메일 주소 또 표시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의 성명이라든지 회사명을 표기를 해서 누구에게 주는 견적서인지를 또 명확히 하고요. 그랬을 때 바이어 입장에서도 나만 받는 견적인가 보다 해서 또 좀 의미를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상품 이미지를 넣으면서 상품 자체가 좀 많거나 구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미지를 넣어주는 경우도 좋은 방법이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상품명, 개별 상품 무게, 개별 상품 사이즈, 주문 단위, 카톤 포장 수량, 카톤 박스 사이즈, 최소 주문 수량 등을 넣어서 이제 바이어가 얼마를 구매해야 되고 한 박스에 몇 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주문 단위가 어떻다 하는 것들을 좀 명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가 되고요. 가격 표기에 있어서는 납객가, 최소 주문 수량 가격 등이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가격표를 봐가지고 의미 있는 가격일 경우에는 납객가가 1, 2불씩 한다. 립스틱 같은 경우 하나에 1불이다. 그래서 100개가 한 박스에 포장되어 있다 그러면은 100불이라고 적는 것보다는 립스틱 한 개당 1불이고 최소 100개 이상은 사라 하고만 얘기를 하는 게 맞지요. 근데 예전에 직원 보고 김을 시켜놨더니 도시락 김 8절 조그맣게 들어있는 8장 들어있는 얇은 저거 가격을 0.02 0.002 007불 그래서 70원 한국 돈으로 그러고 올려놨는데, 이게 바이어가 얼마를 구매해야 될지 모릅니다. 한 박스를 구매해서 또 그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바이어가 구매했을 때 계산을 하기 편하게, 그 다음에 얼마를 구매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가격
선에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코테이션 제공하는 것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가격 조건, 끝으로는 이제 가격 조건이라든지 결제 조건, 선적 항구, 그다음에 선적 소요 기일, 그다음에 꼭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견적이 언제까지 유효하다, 이 견적은 언제까지 유효하다 하는 내용을 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는 것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뭐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 견적서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예전에 이런 견적 받았으니 이 견적대로 내놔라,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견적이 언제까지 유효하다 하는 내용들, 뭐 한국에서도 견적서를 낼 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쓰시는 것들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인보이스 양식입니다. 프로포머 인보이스와 커머셜 인보이스가 있는데, 프로포머 인보이스는 계약서에 효력을 지닌다 해서, 원래는 예전에 셀러 쪽에 사인을 하게 되면 바이어 쪽에서 저 내용에 대해서 퍼체이즈 오더에 해서 인보이스를 받으면은 바이어 쪽에서 사인을 해서 다시 보내줘서 이제 계약서 대형을 계약서에 가름하는 뭐 형식으로 처리를 하기도 했었고요. 자, 프로포머 인보이스에서는 모든 인보이스에는 번호와 일자가 표기된다 보시면 되시고요. 인보이스는 한국말로 간단하게 얘기해서 거래 명세표입니다. 거래 명세표라고 보시면 되시고, 셀러, 뭐 서플라이어, 익스포터, 바이어, 퍼체이저, 뭐 컨사이니, 그런 식으로 해서 바이어 쪽은 또 그런 식으로 명기가 되고, 그 파는 쪽에서는 셀러, 익스포터, 그 다음에 서플라이어로 또 명기가 되고요. 회사 정보 표기,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에게 있어서는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련 PI 번호, 커머셜 인보이스의 경우는 관련 PI가 어떻다 해가지고, 아니면 또 관련 PO가 어떻다 해가지고, 어떤 PO를 기준으로 이 프로포마 인보이스가 작성됐는지, 커머셜 인보이스의 경우는 어떤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이 커머셜 인보이스가 최종 수출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연결시켜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격 조건을 표기를 해야 되고요. 뭐 FOB인지 CIF인지, CIF, 뭐 바르샤바, 폴란드, 그런 식으로 연기가 돼야 되는 내용이고요. 선적 항구, 그 다음에 도착 항구가 표기돼야 됩니다. 그리고 선적 수요 기일 등이 송금을 받은 이후에 이제 결제 방법에 대해서 송금을 받은 이후에 얼마 만에 선적을 하겠다 하는 내용들 정리해서 넣는 것들 중요하고요. 셀러의 은행 정보 표기를 하게 되는데, 은행명, 은행 식별 코드, 스위프트 코드라고 되어 있고요. 8자리, 뭐 또 11자리로도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XX 3개 넣어서요. 계좌번호, 어카운트 넘버, 수익자, 베니피셔리스 네임 해가지고 4개 정도를 주면은 바이어 쪽에서 저 계좌로 입금을 한 TT 전신환 송금 계약의 경우는, 거래의 경우는 저쪽으로 또 송금을 하고요. 송금을 하게 됩니다. 자, 상품명, 모델 번호, 그 다음에 상세 사양, 주문 수량, 그 다음에 단가, 소개 가격, 그 다음에 셀러 사인을 해서 전체 총 가격까지 해서 이제 표기를 해놓고요. 대체적으로 사양에다가 상품 사양에 들어가는 내용에다가 바이어들이 일부 또 셀러들 같은 경우 사진을 넣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무역 같은 경우는 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문서에 표기된 내용들의 사양을 정확히 적어 놓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사진이 들어가서 뭐 더 오히려 정확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서로 정확하게 규정을 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들, 문서에 쓰여 있는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또 되도록이면 사진 인보이스 같은 데 사용하시는 것들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패킹 리스트의 경우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킹 리스트 번호, 일자 표기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셀러 정보 표기, 바이어 정보 표기, 아까처럼 또 같은 내용이고요. 선적 항구, 도착 항구, 공항 표기 돼야 되고요. 관련 인보이스 번호랑 일자가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보이스와 인보이스는 거래 명세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패킹 리스트는 포장 명세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포장 명세가 이 거래 명세표가 하나의 짝이다 하는 것들을 하나의 한 번에 이제 짝이다 하는 것들을 표기해 놓는 것들 중요하고요. 관련 내용들 중요합니다. 쇼핑 마크에 또 쇼핑 마크를 또 꼭 좀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품의 팔레트에도 표기해서 해운에서나 항공사에
회사에 물품을 보냈을 때 우리 회사 제품이고 어디로 가는 제품이다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이 패킹 리스트의 제품은 몇 바레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걸 찾게 하기 위해서 쇼핑 마커를 꼭 또 좀 적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산지 증명 수출 비고라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정보라든지 표기라든지 수출 가격 표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박스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박스 수량에 대해서 카톤 넘버 아니면은 팔레트 번호를 표기하게 되고요. 총 팔레트의 양이나 카톤의 수량을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품명 모델 번호가 들어가고요. 카톤 사이즈, 카톤의 사이즈나 팔레트의 사이즈가 들어가게 되고 전체 카톤 수량이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박스가 한 팔레트에 몇 개의 박스가 올라가 있다는 것들을 표기하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순중량, 개별 포장 단위 상품의 모델별 전체 순중량, 그리고 네트웨이트라고 그러고요. 개별 포장 단위 상품의 모델별 전체 총중량 크로스웨이트 해서 적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는 합계로 해서 토탈 팔레트 수량이 몇 개이고 그 다음에 박스 수량이 카톤 수량이 몇 개이고 전체 발송되는 제품의 순중량, 전체 발송되는 제품의 총 중량을 계산해서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셀러 사인을 해서 처리되는 게 패킹 리스트다. 제작이 되는 게 패킹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수출 면장이 발행됩니다. 수출 면장의 경우는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를 기준으로 이제 관세사 사무실에서 관세청 신고 및 진행을 해서 수출 신고 별칭이 발행이 되고요. 신고 번호는 수출 신고 별칭의 번호입니다. 면장 번호라고 또 많이 부르지요. 신고 일자는 수출 신고 필증을 발행 요청하는 일자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수출 대행자, 수출화주, 그래서 셀러명이 대체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익스포터, 그러니까 수출자가 되게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제조자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물품을 사서 수출 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또 바뀌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는 이제 바이어 회사의 명이 들어가게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적재항, 어디서 선적하거나 어느 공항에서 선적한다. 그리고 물품 소재지는 이제 선적을 어디서 대행해가지고 어느 창고에서 선적이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고요. 품명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상품 품명은 관세청의 HS 코드로 조세 코드로 등록된 상품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거래 품명은 커머셜 인보이스 상에 표기된 이제 내가 적은 상품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품에 HS 코드가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중량, 해당 HS 코드 상품 전체의 순중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 가격, FOB 가격, 무역거래 외환 원화 표기가 되는데 외환 거래를 할 때 일본 재패니즈 엔을 받았다 하는 경우에는 또 저걸로 표기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FOB 가격 같은 경우는 US 달러로 표기가 됩니다. 중신고 같은 경우는 US 달러로 우선 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원산지 국가는 한국의 대한민국이라고 적힐 거고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런 식으로 적히게 됐고요. 포장 개수는 이제 팔레트 수량, 카톤 수량, 그 다음에 총중량, 상품 전체 총중량, 총 포장 개수, 상품 인보이스와 패킹을 통해서 면장에 발행되는 이제 상품의 총 팔레트 수량이나 발송되는 총 팔레트의 수량이나 전체 카톤의 수량이 명기가 되고요. 운임은 해상 운임이나 이제 항공 운임이 명기가 됩니다. 결제 금액은 인보이스상 거래 조건이 가격에 반영돼서 이제 저거는 이제 다른 외환들도 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 돈으로 받았다, 재패니즈 엔, 그래서 또 GBP, 영국 파운드로 받았다 해가지고 또 표기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반영이 된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20피트 팔레트, 20피트의 수출물품의 선적입니다. 선적 관련 용어에서는 CBM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큐빅미터인데, 그냥 1, 2박미터 이렇게 좀 구어로 표기가 되는데 간단하게 해서 1세제곱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로 세로 높이를 해서 1세제곱미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 그래서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하는 이제 수량을 LCL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FCL은 full container load에서 전체적으로 컨테이너에 실리는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하나의 컨테이너를 다
사용하는 그 선정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20피트 컨테이너 사이즈 같은 경우는 외워두시는 것들 중요합니다. 40피트도 마찬가지고요. 5.5 약 9m 정도, 그 다음에 235, 239엔 높이를 가지고 있다. 길이가 그 다음에 40피트 같은 경우는 2배에서 이제 12m 정도 된다 하는 것들 알아두시고, 하이 큐빅은 30cm 높은 이제 높이가 높은 그 일반 컨테이너보다 높은 그 40피트 컨테이너다 보시면 되시고요. 대체적으로 20피트 컨테이너에 10개 팔레트가 적재되고 40피트에는 20개 팔레트가 적재됩니다. 팔레트를 싸실 때는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팔레트가 깨지지 않도록, 너무 많은 물품을 적재해서 팔레트가 깨지지 않도록 싸는 것들 중요하고요. LCM을 하면 될 경우에는 최대한 그 윗면이나 그 너무 뾰족하게 쌌거나 한 면이 툭 튀어나오게 싸지 않게 만들어서 직각에 가까운 육면체로 만들어 팔레트를 적재하는 것들 중요합니다. 팔레트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이 한 그 100cm에서 100cm, 110에 110, 100에 120짜리이기 때문에 대개 그 폭이 옆에서 보시면 235이기 때문에 그 2개 팔레트 정도 한 줄에 들어가게 되고 계산해 보시면 20피트엔 10개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hipping 마크는 팔레트 위에 부착을, 팔레트 상품 위에 랩으로 씌운 다음에 부착을 하게 되는데요. 도착한 곳 공항, 바이어의 회사명, 팔레트 및 물품의 카톤 번호, 그래서 총 몇 개 중에 하나다, 1번이다. 그 다음에 5개 팔레트를 보내는데 그 중에 1번이다. 그 다음에 2번이다 하는 식으로 표기가 되면 되고요. 전체 팔레트 카톤 개수 표기하고 수출 원산지 표기하는 것들 중요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그래서 표기돼야 되고요. 자, 선화증권입니다. 선화증권은 빌 오브 레딩인데요. 쉬퍼가 명기가 되어 있고요. 수출화주 및 수출 화주, 그러니까 수출자의 이제 그 회사명, 회사 주소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컨사인이 및 오와 오더 해가지고 수취인 회사에 이제 정보가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터파이 파티 같은 경우는 제3자에게 이 수출을 이제 수출 상품의 뭐 통관이라든지 통관을 의뢰한다든지 아니면 제3자에게 판매를 해서 실제 수출을 의뢰한 회사와 물품을 수취하는 회사가 다를 때 또 노터파이 파티 같은 경우를 쓰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또 그 통지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딜리버리 에이전트는 이제 수출 물품 운송 회사인데 이제 뭐 한국의 선사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선사의 해외 파트너사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션 베셀은 선명, 비행기 편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항해 번호가 같이 따라붙어서 이제 항해 번호, 비행 번호가 또 같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적 항구, 공항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디서 하역을 하는지, 플레이스 오브 딜리버리, 이제 최종 운송 목적지가 어디가 되는지가 나와 있고요. 운송료를 어디서 지불을 했다 하는 내용, 그리고 원본 BL이 몇 부 발행되고 되는지가 표기가 되는데, 원본 발행 BL 같은 경우는 총 3부가 발행되는 경우들 많습니다. 그렇게 3부가 기본으로 거의 발행된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컨테이너 숫자, 팔레트 숫자가 표기되고 그 선적 상품, 그 다음에 총중량, 선적 물품의 총중량, 그 다음에 선적 물품의 총 사이즈, 그래서 큐빅미터가 표기가 되고요. 온보드 데이트, 선적일이 언제인가 하는 내용들 되어 있습니다. 자, 옆쪽에 그 밑에 보시면은 서렌더 BL, 서렌더 해가지고 처리가 되어 있는데, 서렌더 BL의 경우는 수출 물품을 수출 물품은 수취인이 BL의 4번, 커머셜 인보이스 4번, 패킹 리스트 4번을 받아서 그냥 딜리버리 에이전트, 그 나라의 이제 선적 에이전트에 제출하여 물품을 직접적으로 간편하게 수취하고 통관할 수 있도록 조치한 내용입니다. 대체적으로 그 수출 거래에 있어서 BL이라든지 인보이스 패킹,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같은 경우는 원본을 받아야 되는데, 원본을 받아서 이제 선사에 제출을 해야만 되는데, 서렌더를 처리하면 4번으로도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간편하게 이제 그 수출 통관이나 수출 물품 수취가 가능하다 하는 내용이고요.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요거는 원본이고요. 카피를 또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에서의 사이트에서 발행이 되게 되는데,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수출신고 필증까지의 발행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수출신고 필증의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수출신고 필증에 표기된 HS 코드에 따른 품목별로 물품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 발행을 위해서는 수출 신고 필증을 먼저 발행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원산지 증명서 발행 전에는 FTA 활용 요건을 체킹을 해가지고 한국의 국가별 원산지 증명 양식이 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영국이나 인도나 인도 같은 경우나 베트남 같은 경우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칠레도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스포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자가 들어가는 거고요. 수출자 정보고 컨사이니는 수취인의 정보인데 뭐 바이오 회사 정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원산지 국가 대한민국 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로 명기가 되고요. 트랜스포트 디테일 해가지고 선적항, 도착항, 운송 방법, 물품 운송, 발송일, 그다음에 상품 상세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팔레트 쿼톤의 수량 및 순중량, 총중량이 표기가 됩니다. 발행을 위한 입력 시 수출 면적 HS 코드 기준으로 해서 분류별 상품을 입력하는 것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레임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게 모든 무역 거래나 뭐 국내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클레임이 발생이 되면은 좀 많이 꺼려지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클레임 같은 경우도 오히려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바이어와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 신뢰를 쌓아서 또 더 좋은 비즈니스 관계로 발전시켜가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의 클레임이 있을 때는 우선 가장 중요한 내용은 클레임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절차를 세우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제가 세운 절차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바이어가 문제 제기를 하면 클레임 내용을 확인하고 전체 해당 물품 수입해간 물품 중에서 전체 해당 상품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좀 파악 미리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 클레임 내용에 대해서 사진 및 동영상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좀 자료를 요청을 하는 내용이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 구매 물품의 인보이스 서류 양식 등이나 이제 서류나 사양을 검토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보이스 상에 정리된 사양이나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기준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바이어와 계약을 한 것이고 바이어에게 이제 그 제품을 발송하겠다 처리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검토를 하시면 되시고요.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또 미리 파악해서 바이어가 요청하던 사항들이 어떤 것이 기존에 있었던가 꼼꼼하게 체킹해 놓고 어디서 또 미리 제품을 받기 전에 어디서 이게 또 좀 문제가 있었을 것 같다 하는 요인들 좀 파악하는 것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한테 직접적으로 상품을 받아야 합니다. EMS나 저걸로 해서 좀 받아야 되고요. 상품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불량 요인을 파악해야 되고 처리 방향, 상품 처리 방향, 바이어 손실 보상 대책을 협의한 다음에 바이어에게 처리 방향을 통보하고 협의하면 됩니다. 대체물품을 발송하거나 손실 보상 방안들을 통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금전적 손실의 경우는 추후 주문 시에 주문 금액에 반영하겠다 또 아니면은 추후에 오더를 주면은 그 물품만큼 더 보내주겠다 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서 물품으로 처리를 하는 것들이 이제 좀 가장 이상적인 처리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바이어 클레임 처리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른 대응을 해서 처리하는 것들이 필수적입니다. 바이어가 클레임 처리한다고 미루고 전혀 우리 그렇지 않다 그런 식으로 또 주장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선 클레임 내용이 무엇인지 클레임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처리해 주겠다 하는 것들 정확하게 약속하시고 바이어의 신뢰를 가지고 움직인다면 바이어들도 또 신뢰 구축에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더 큰 오더를 내거나 그 다음에 좀 더 비즈니스 거래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바이어에게 명확하고 정해진 클레임 처리 절차에 따라서 처리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안내하고 그 다음에 그 규정을 따라서 가는 것들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제가 제 연락처와 휴대폰 번호,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회사 주소 남겨놓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수출입을 하시면서 무역 거래를 하시면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꼭 또 문의 주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리바바 강의 및 글로벌 전자상거래, 글로벌 무역 거래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알리바바 공인 강사 주식회사 2프로 대표 이종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